이른바 정의와 법치는 실현됐다는데 우울하고 착잡하고 이 씁쓸한 이 뒷맛이 뭔가 네. 잠시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온 국민들이 지금 집단적 우울증에 빠진 날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네. 구속을 바랬던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한 날이 아니에요. 아, 물론 전 국민의 네. 70%가 구속해야 된다라는 네. 여론조사 나왔지만 정말 막상 구속됐을 때 누가 행복해하겠어요? 이 대한민국의 불행인데. 불행이죠. 이걸 예. 보고 뭐 행복해하거나 뭐 잘됐다 뭐 이런 거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지금 얘기 구치소에 많이 하죠. 수감되셨는데 네. 보통 제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그 구속됐을 때 봤으니까 보니까 독방은 1.9평짜리고 네. 보통 이제 미군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면 한미 소파 협정에 따라갖고 한 6인실, 8인실 네. 정도 큰 방을 줍니다. 그쪽 평수 우리보다 좀 커요. 네. 이게 여성이잖아요. 예. 여성이니까 미군 여성들 미결수가 수용되는 6인실 방이 있어요. 아, 비어있는 게 있나요? 그쪽으로 보내줬나요? 예, 아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민을 이제 했었다는 거죠. 예. 그 6인실을 이른바 이제 혼거실이라고 불리는 데를 그래서 이제 혼거실, 독방으로 6인 꾸며서 혼거실. 거기에 입감하는 방법을 고민을 했는데 방금 전에 저 보니까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예. 취재된 내용들을 제가 현장 기자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냥 독방, 일반 독방에 1.9평짜리. 예, 거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전해 오네요. 그 살기 힘든데 이용구 변호사님 대학 때 살아보셨죠? 그때 몇 평째 홍거 있었어요? 독거 있었어요? 홍거에 있었습니다. 혼거에? 예. 에이 자법이네 그럼. 왜 홍거 있었어요? 대모양구 들어가면 많았구나 그때는. 그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죠. 아 좋은데 그 구속된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죠. 학생운동하다 예, 그때는. 아, 우리 때는 많지 않았고 다 독방이었었는데. 땅콩 회항했던 조현아 부사장은 혼거실에 있었어요. 혼거실에? 그때 6인실에 있었다. 아 혼자 못 있어요. 특히 재벌들은 혼자 못 있습니다. 박봉계 의원님은 다녀오신 적은 없죠? 어딜요? 국립수사는. 저는 법무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뭐 썩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예. 들어가라고 판결 내리기만 하셨죠. 그랬죠. 예. 총 판결 내린 게 몇 년쯤 됩니까? 한 9년. 만 년 돼요? 9년 정도 됩니다. 9년. 왜? 아니 판사를 9년 정도 했으니까. 아니 9년 동안 판결한 게 징역형 뭐 건수. 예, 아니 총 합한 형량합계. 형량. 형량합계 형량합계. 9년 중에 형사 합의, 형사 단독을 했고 영장 전담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네. 몇천 명 되나? 몇천 명? 몇천 명도 안 되지 싶은데. 몇천 명 1년씩만 해도 3,000년 그 3,000년 아니에요. 3,000년. 1년도 있지만 이제 집행유예도 있고 벌금도 많고 그러니까. 자, 오늘 좀 심정이 어떠세요? 근데 그 지켜보시면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어도 멘탈에 관해서는 예. 제일 강인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우리나라 극단적인 보수에 예. 여전히 중심으로서 정치적 투쟁과 법정 투쟁을 하겠다는 선언이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일체 지금 헌법재판소가 내린 탄핵이라는 파면 결정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인정을 안 했죠. 범죄 혐의를 완전히 다 부인하고 일관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와 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탄핵 소추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착잡합니다. 그러나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도 관용을 베풀 여지는 단 일말의 여지도 없었다. 여지도 없었죠. 예.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관용을 베풉니까? 왜냐하면 훼손된 법치주의라든지 훼손된 어떤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그것을 훼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누구 봐도 그 훼손의 정도가 크죠. 깊이가 깊죠. 예. 그렇다면 빨리 그것을 정상회복하는 것은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한 사실들을 과오를 다 인정하고 국민 앞에 참여하는 것만이 정상으로 돌리는 유일한 길인데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그래서 관용을 베풀 여지도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판사님 판결 같아 겁났어. 이용구 변호사님, 그 소추 대리인으로 그쪽 이제 그 피청구인 즉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하고 헌재에서 다툼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법리 다툼을 애당초 포기하지 않았나요? 초반에 1월 중순까지는 법리 다툼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순간 그나마파. 예. 근데 어느 순간 그 증인들의 그 안종범 씨나 그다음에 정호성 씨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 나와서 그 탄핵 소추 사유가 인정되는 순간 그다음에 포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끝까지 원래 그 법률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손범규, 유영아 이런 분들이 자기 정치했다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도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포기했어. 어쨌든 의뢰인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 지연술로 나온다거나 예, 밥 또는 먹고 합시다. 정치적인 예. 상황으로 그 상황을 탄핵을 면해 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기 지지자들한테 호소하면서 그렇죠.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대통령의 뜻이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은데 예. 아무튼 대리인들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대리인들은. 오히려 그게 탄핵을 도와준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아니 박봉계 의원님이 우리 다른 방송에서 나오셔서 만약에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 그러나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하냐 위중하냐 이렇게 따졌으면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신가요? 물론입니다. 예. 이번 영장 재판에 있어서도 예. 만약에 혐의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참여하면서 눈물로 호소했다라면 그럼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예, 그러면 영장 전담으로서는 상당히 흔들릴 소지가 있죠. 처음부터 그렇죠. 예.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중간에서 지켜보는 언론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최재경 민정수석의 가이드라인을 따랐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 떼어준 후회를 지금 한다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저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변호사들 바뀐다는 얘기가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아하. 법률 대리인단의 자기 정치성 발언 그런 정치적 그런 언행들이 결과를 나쁘게 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도움이 안 됐다. 그런데 그 검찰 출두하기 전에 네. 최재경 전 민정수석을 변호인을 합류시키려고 하는데 거절했잖아요. 한마디로 투 레이시였죠. 최재경 민정수석 입장에서 그 툴레이스 얘기를 두 마디는. 네, 너무 늦었어요. 예. 최재경 민정수석이 불타는 마차에 올라탄다는 심정으로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예. 처음에 이제 뒷이야기로 다 종합을 해보면 검찰 수사 받자는 거였잖아요. 그다음에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지금 하야를 유도를 해서 이 나라의 불행을 조금이라도 덜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지만 예.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택은 유영아 변호사를 비롯한 지금 현재 대리인단들의 법리 변호가 아닌 심기 변호를 선택을 했죠. 심기번 변호와 정치 변론이었죠. 저는 그렇죠. 김진태 뭐 지금 대통령 예비 후보로 지금 돼 있잖아요. 예. 이런 그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일종의 자기 정치라는 그 규정에 전 반대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 지난 6년간 6년 좀 못 됐는데요. 19대 국회와 20대 국회를 봤을 때 적어도 보수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멘탈리티가 강하고 가장 규정력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흐름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오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 재판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다시 들어갈 때 그 과정도 제가 좀 아는데 본인으로서는 흔쾌히 들어간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본인의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 뒤에 이제 다른 민정수석이 왔는데 오판의 여지는 있으나 적어도 현재 예. 삼성동 자택을 오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그래요? 인정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법정형, 선고형을 맞이해야 됩니다. 사면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인정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무죄가 가고 어떤 뭐 법적으로 유효한 자기가 원하는 예. 그런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단단한 수사를 해놨기 때문에 증거법적으로도 예.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 사면에 기댈 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예. 사면은 뭡니까? 사면은 대통령의 일종의 특권으로서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과거의 사면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흥정의 결과로서 사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는 그 수가 많지 않더라도 자기를 단단하게 지지하는 자기 중심의 정치 세력을 있을 일정 때. 부분 남겨놔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 투쟁 플러스 정치 투쟁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 스케줄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김진태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강단 있고 그렇게 뭐 배짱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네. 유영아 변호사나 손범규 이런 분들이 워낙이 불통이시니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판을 끌어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까 원예리 기자님 그 말씀 중에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심기 대리에만 치중한 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용구 변호사께서
대리했던 예. 잘하셨잖아요. 그 탄핵 심판에서 결정적인 오판을 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뒤에 이미 나갔잖아요. 예. 인정할 수 없다. 무고하다. 돌이킬 수가 엮인 없다.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의 삼성동 자택을 기준으로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판에서는 차라리 정치 투쟁을 선언해서 가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같은 표현이니까 반론 제기하기도 하라고 그러기도 좀 그러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그래요? 원일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늦었다라는 게 맞습니다. 초기부터 아니 그러니까 어느 쪽을 약간 두 분이 약간 견해가 틀려요. 원일이 기자님하고 박bun계 죄송합니다. 제가 뿜을 뻔했어요. 그거는 박범계 의원님하고 결국은 본인이 결정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제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예. 그 뭐 옆에 있는 변호사들이 잘못 보좌를 한 측면도 그건 뭐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인데 본인이 한 일은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입장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뭐 탄핵 소추를 받은 사람 또는 피의자가 선택해야 될 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는 것이 가장 큰 무기거든요. 솔직함입니다. 네. 자, 지금 여기는 이제 뭐 저 박범계 의원님하고 이제 이용구 변호사님은 이제 국회 측이시고 예. 지금은 친박계 의원도 계시지 않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없기 때문에 균형 차원에서 예. 제가 편드는 것이 아니라 그쪽의 논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을 때 다 언론 입장에서 보면은 두 분 말씀이 맞아요. 전체적으로 예. 동의합니다. 지금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박근혜는 그만뒀지만 정치인 박근혜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와 친박계 의원들의 행보는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대선 이후에도. 자, 그러나 예. 왜 이렇게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이런 언행으로 시종일관 할 거냐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득실, 법률적 이해득실보다 뛰어넘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 그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뇌물에 대한 개념 정리. 이게 완전히 달라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에 대한 개념 정리는 외계어로 돼 있어요. 그게 맞고 틀리느냐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의 많은 수많은 판검사 출신들 변호사들한테 저희가 중립적으로 여쭤보면 예.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형사 재판 과정에서 뇌물죄 부분에만큼은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 논리 구조가 그거잖아요. 나는 최순실이한테 배신당했고 최순실이가 돈을 해먹었지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나는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 논리 구조는 법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그런데 뇌물은 원래 자기 계좌를 안 꽂혀요. 내 주머니를 안 들어와요. 네. 부인한테도 들어오고 처남한테도 들어오고. 그래서 뇌물죄는 증거보다는 증언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공여자가 들어가 있는데 수뢰자가 안 들어가? 반론하시죠. 고춧가루 막 그러니까 뿌려주다 그냥. 이 주머니 저 주머니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예. 내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았다. 내가 먹은 게 없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 논리에 그 일관되게. 논리가 결국 난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 더 과장돼 가지고 나는 공익을 향해서 갔을 뿐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상상의 나래를 피고 완전 꿈속을 헤매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점은 평상시답지 않게 오늘 아주 강경해요. 최소한의 이 점은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어도 대통령으로서 일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상식 수준으로 갖고 있는 법적인 어떤 상식과 리걸 마인드조차도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안 먹었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 먹었고 그 친한 사람이 나를 이용했다고 그래서 그 친한 사람이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인데 그 점에 대한 일체의 반성. 요만큼도 반성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안 먹었으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친한 사람이 먹은 거 가지고 예. 뭔 잘못이냐라는 아주 망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자, 이용구 판사님 판결 내려주시죠. 굉장히 판사 안 해보- 판사 안 기교잖아요. 해보셨나요? 지금 변호사입니다. 저 판사였죠. 19년 판사였습니다. 19년요? 예. 그럼 판결 내려주세요. 이제 그 굉장히 기교적인 접근을 대리인 대통령 변호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가령 미르 K 스포츠 재단 설립 전에 뇌물 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은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민법상에 아주 아래 그 예. 원칙을 적용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그다음에 그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재단 자체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돈을 넣어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기교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사실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게 뇌물죄가 안 되면 제 생각에는 제가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 돈을 받아요. 근데
국회의원 준비하는 와중에 돈을 받아. 그런 건 뇌물이 아니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 준비위원회 과정에서 그러니까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준비 과정을 만들고 그대로 승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정당 만들기 전에 정당에다 돈 주면 뇌물 아니네. 만들어줘야지만 뇌물이네. 그런 논리 아니에요? 조금 이제 비유는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아, 은근히 띄워주면 계속 날 까더라고. 아니야, 형. 아 근데 좋아요. 그거 아니, 까는 거 그거 좋아. 아니고 우리가 둘겨 맞으면서 거. 그거 아니고 이제 최순실과의 40년 관계 예. 재단을 만들었고 그다음 비덱 스포츠로 돈을 쏴줬고 예. 장시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했는데 예. 자 범죄는 여기서 적발이 된 겁니다. 자 조건과 환경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줬고 강요와 지시도 했고 예. 그리고 뭐 이재용 부회장이 원하는 경영권 승계도 다 해줬는데 예. 대가도 있었어. 문제는 그것을 한 주머니라고 보지 않다 하더라도 최순실의 주머니라고 보더라도 그 들어간 최순실 주머니 즉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들어간 744억 원이 어떻게 분배될 것이냐는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수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나 그건 뻔한 겁니다. 만약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그 돈들이 어떻게 분배되고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알을 까가지고 어떻게 더 많은 사익을 취할 것인가는 충분히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 기자님 네. 계속 말씀 이어가시죠. 판사 출신 두 분이 이렇게 추상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끼어드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잘못 껴두면 감옥 갑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검찰도 이 부분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예. 이제 그 중형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금 한 발 한 발 가고 있기는 한데 검찰이 언제부턴가 공모하여 공범이다라는 표현만 쓰고 있고 한지감론 경제적 공유관계 이 말을 안 쓰고 있어요. 용어 자체를 어허. 언론에도 쓰지 말아달라고 기자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 최순실이 한지갑이었다 경제적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후문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말씀하셨듯이 친인척 관계, 부부 관계, 예. 부자 관계 이런 그 한 가족이면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가 한 지갑이었다라는 걸 입증해라. 계좌를 같이 썼냐, 금고를 같이 썼냐, 지갑을 같이 썼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형사재판에 임하는 기본 논리인 거예요. 자 이용구 판사님. 변호사입니다. Right now 변호사고 once upon a time 판사. 자 설명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고 검찰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예. 굉장히 경제 공동체다.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한 그렇죠. 계좌를 가지고 거기서 돈을 같이 쓴다. 우리 전 국민이 공동지갑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용어도 이번에 처음 배웠어요 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전혀 두 개의 두 사람이 하나의 계좌를 놓고 서로 그 자기 주머니처럼 쓰고 있다라는 예.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경제 공동체다라는 얘기를 쉽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경제 공동체가 아니면 뇌물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법률 적용의 문제거든요. 자기가 받은 건 뇌물 수수고 그다음에 가령 뭐 최순실 씨가 받은 것은 제3자 뇌물이고 그렇죠. 그리고 뇌물 수수와 뇌물 예. 제3자와 뇌물은 티끌 하나 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검찰 입장에서는 운명을 걸 필요가 없는 거죠. 아하. 자기 입증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아하. 어려웠어요, 근데. 잘 핵심, 이해가 안 됐죠. 핵심은 예. 핵심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같은 주머니냐 서로 남의 주머니인데 저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를 알았느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의 주머니로 들어간 주머니로 걸. 들어갔다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뉘앙스로는 인정을 하는 것 같고 날 악용했다, 이용했다라는 게 그런 측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최순실의 주머니로 들어갔는데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순실의 주머니에 들어가게끔 조건과 환경을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로서 해준 것이다. 더 나아가서 아까 뇌물수수의 공범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순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 박근혜 대통령이 알았느냐. 이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은 알았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재용 부회장 영장 전담 판사도 그랬고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전담 판사도 그렇게 8시간 7시간 동안 심리에 본 결과 들어가는 걸 알았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저 뇌물수수 부분은 유죄가 안 되거든요. 뇌물수수 부분은 법정이 제일 세고 지금 13개 혐의 중에 가장 혐의가 중한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깨져나가면 영장이 발부되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번에. 그래요?
왜냐하면 뇌물 그 빠지고 공여나 그 직권남용이나 강요 이런 거로 영장 칠 수 있지 않았나요? 그건 법정이 굉장히 낮거든요. 5년 아니 이상, 만약 5년 이번에 그 이하밖에 구속영장 안 청구해 갖고 발부할 때 제일 중한 뇌물죄를 유시해서 본 건가요? 그렇죠. 그럴 겁니다. 결국 뇌물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봅니다. 아니 영장 실질 그 전담 판사를 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판단했어요? 이번 같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뇌물이라는 것이 쟁점이 되지 않고 포커스가 예. 맞춰지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직권남용 강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만 영장이 청구됐고 그 부분이 쟁점이 됐더라면 그래도 영장이 나올 겁니다. 예. 아마 그랬다면.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질 않고 이재용 부회장부터 시작해서 재청구가 돼서 발부가 됐고 그 뒤에 이 뇌물 철저하게-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 됐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그 부분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이 만약 무혐의의 수준까지 이르렀다면 영장이 쉽게 발부되기는 어려운 구조였겠죠. 뒤집어 얘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적 부인으로 나오는 이유도 이것이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면은 뇌물죄 부분이 이 그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종 일관 이 그 전략적 선택은 예. 다른 거는 몰라도 하여튼 뇌물죄 부분만큼은 이건 전면 부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죠. 그건 뇌물죄가 형량이 크잖아요. 10년 그렇죠, 이상이죠. 이게. 무기징역 10년 이상인데 그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뭐 블랙리스트 관련된 사건들 구속될 때 예. 그 뇌물 받은 것도 아닌데 구속되는 게 너무 가혹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뒤집어 놓으면 본인은 만약에 뇌물이 인정이 되면은 난 들어가겠다라는 당당하게. 얘기였죠. 그래서 가장 큰 쟁점이 뇌물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0년 이상 무기징역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형이 가능한 건가요? 뇌물죄가 인정이 되면. 저는 뭐 적어도 그 감경을 해줄 사유가 없어요. 감경 사유가 없다. 예, 그러니까 네. 감경에는 법률상 감경과 장량 감경이 있는데 예. 법률상 감경은 자수를 한다든지 자백을 한다든지 아하. 자백도 이제 반드시 해줘야 되는 범죄가 따로 있어요. 예. 그리고 장량 감경이라는 거 소위 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우각성하는 건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감경해줄 사유가 없어요. 아하. 그럼 10년 아, 이상이 무서워요. 좀 예. 너무 무섭게 얘기하지 마. 그게 판사한테. 하한이에요. 10년이 하한. 제가 답답해서 오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결코 증오하지 않습니다. 예. 나라를 이렇게 농단했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비판할 뿐이지. 그런데 인간 박근혜에 대한 네. 증오는 없다. 왜 지금 예. 왜 앞으로 그러한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정치 투쟁과 눈에 보이잖아요. 예. 하는 사람들. 저 극단적인 새누리당 과거 새누리당 의원들 친박계 의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순장조. 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 아하. 그것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강경하게 드리는 이유예요. 알겠습니다. 정말로 당신께서 얼마나 위중한 상태에 와 있는 걸 몰라요. 알아라 그거를. 알아라 좀 제발. 그러니까 형이 얼마야 그러면은? 형량. 그게 제가 판사가 아니니까 모르죠. 아니요. 그러나 10년 이상? 최소 10년 이상이라는 10년 겁니다. 이상에서? 감경할 사유가 없어요. 10년 이상에서 맥시멈은 30년. 근데 가중하게 되면 45년. 그렇습니다. 무기징역도 있잖아요. 무기징역.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그래서 된다 이 말이에요.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분명- 뇌물죄가 예. 인정되는 순간. 분명한 건 1심에서 집행유예는 없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보여요.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아니 지금 1심이 그렇죠. 3년 이상형이 나오게 되면 집행유예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저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게 결국은 집행유예로 일단 풀어줄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재판 얘기하면 내가 지금 들어서 재판 받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속 만기일이 19일이거든요. 근데 17일 전에 기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17일 날 선거운동 잠깐만요.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1차 구속 기간 10일. 네. 지금 이제 구속되면 다 끝난 줄 알거든요. 아니요. 기소를 해야 되잖아. 네, 네. 재판을 붙여야 되는데 1차 구속 기간 10일. 네. 그다음에 10일 연장할 수 있어서 20일까지 가능하니까 19일까지. 19일까지 4월 19일까지 가능하다. 4월 19일 날 기소하지 않을 거고 아하. 그 전에 할 거예요. 예. 그 지금 검찰의 입장은 그 명확해 보이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17일 이전에 기소는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해야 된다며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불구속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물론 변수는 있죠. 추가 기소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로는 올해 10월 대선 이후에 신속하게 진행해서 10월 달에 1심 판결은 나올 걸로 지금 예상하고 10월 달에 있습니다. 일정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 자 네.
10월 이내에는 끝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범들이 지금 줄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속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할 텐데 어느 재판부에 배당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판사님과 목소리 판사님처럼 나오네. 그래서 신속하게 하고 뇌물죄 적용이 결국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징역 들어가 보셨죠? 예. 지금 한 평 들어왔대 1.9평 느낌이 어때요? 그 갑갑함이죠. 하늘을 보지 못하는 그 고통은 대단한. 몇 년 있었어요 그때 감옥 들어와서? 그 얼마 안 있었습니다. 저는. 예. 말 잘못하면 감옥 또 보내요 제가. 참고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심까지 8개월 걸렸어요. 두 분은요. 그 8명 있는 홍고방에 좀 여유 있게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렇죠. 자 그런데 박봉계 의원님 이제 다 가고 혼자 남은 분이 계세요. 쓸쓸하게. 그분은 어떻게 되나요? 우병우. 예, 우병우. 쓸쓸하게 있던 게 아니라 지금 상당히 곤혹스럽게 있겠죠 지금. 예, 이제 마지막 방어선까지 다 무너진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날의 칼을 잡고 있는 건데요. 예. 김순환 검찰총장이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20여 차례 통화를 했다는 거고 예. 한 2시간이 넘는 분량이라는 거 아니에요? 안부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부 전화를 그렇게 하나요? 민정수석이 검찰총장과 전화기 잡는 순간부터 그 자체가 오만 뭐 제가 민정수석을 해보지는 않았고 예. 민정비서관 해봤는데 그 자체가 오만 상념들이 떠오르는 장면들입니다. 왜냐? 검찰총장이 전화 받을 때는 그만큼 민정수석과 검찰총장 간의 한 라인이라는 것이 갖는 정치적 법적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다 예를 들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내사해가지고 수사 의뢰하는 그 시점이고 예. 중요한 대목마다 한 거예요. 심지어 그 윤정석이라는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예. 민정비서관과 어디입니까 검찰 간에 이 통화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통화는 청와대 압수수색할 당시에 검찰 한홍재 부장 예, 한홍재 지금 부장. 이번에 예. 제2특수본에도 맡은 한홍재 부장 간에 그 압수수색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 직후인가 직전인가라는 직전에 우병우 압수수색 들어갈 때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갈 때 제1기 특수본이 청와대 압수수색 그렇죠. 들어갈 때. 갔다가 문 앞에서 이렇게 예. 그림 이미 제출물 압수로 이제 뭐 받아온 그때인데요. 자 이쯤 되면은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한 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2기 특수본을 만들어 가지고 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을 했어요. 예. 이 상황에서 쾌도난망같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예. 그러나 과거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예. 그것은 완전 왜곡된 수사 아니겠습니까? 2014년 11월.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 예. 자 그렇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김순환 전 총장에 대한 약점도 쥐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는 뭐가 생각나느냐. 예. 저는 이분들까지는 얘기할 필요도 없네요.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미래를 갖고 수사를 해야 된다. 본인들의 보신의 문제라든지 본인의 처지의 문제로 이 수사를 우병우 수사를 해서는 안 되고 검찰의 미래, 검찰의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직을 어떻게 걸고 된다. 수사를 해서 일주일 내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가 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요. 시한을 준 거예요? 아니요 조금 그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드릴 말씀이고 직을 걸고 정말 걸고. 예. 아무런 자신들의 처지와 보신에 대해서 일체의 고려 없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하면 거꾸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어떠한 약점을 갖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5월 9일 날 예를 들어 갖고 정권 교체가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특검이 다시 또 그때까지 우병우 그 수석이 구속 안 되고 버텨. 그럼 그때 특검이 떠갖고 그때 조사받으면 조금 더 아프지 않을까? 아플 뿐만 아니라 그 검찰 조직에 명운이 달려 있는 문제죠. Right now. 그래서 박 의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우병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것은 거의 바로미터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에 대한 바로미터인데 인간적으로는 참 아픈 일이죠. 왜요? 아주 방송하기 전에 떨린다 그러면서 목소리 쫙 깔고 할 말 다 하시면서 아픈 문제입니다. 참 아픈 문제입니다. 예. 우병우 때문에 그동안 아파했을 사람 생각해 보셨어요?
그 생각을 안 해봤죠. 예? 막 때리시고 저도 아픕니다. 그럼 때리는 저도 아픕니다. 하고 뭐가 다 다를 제 손이 아픕니다. 네, 제 손이 아픕니다. 자,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검찰 분위기는 나오나요? 아, 나오죠. 지금 저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요. 예. 검찰의 고민은 지금 이제 우병우 수석건이에요. 지금 저 전화 통화한 건 뭐라고 해명을 하던가요? 뭐 안부 인사했다는 거고 예. 이례적으로 했다는 안부 거고 인사, 안부 중요한 인사했다. 얘기는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박 의원님이 지금 이제 본질적이고 핵심을 딱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검찰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복귀를 해보자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예. 검찰도 지금 그거 복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사건 났을 때 이 사안에 나섰던 십상시와 비선 실세 문제가 이 화두가 된 거를 순식간에 프레임을 바꿔버린 게 우병우 수석이잖아요. 당시 비서관이잖아요. 기밀 유출 사건으로 문건 유출에 그 문건 지금 유출. 어디서 됐느냐 누가 했느냐 이거 가지고 해서 결국은 예. 사람이 하나 죽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때 그 검찰이 그거를 수사를 제대로 했었으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현 검찰총장 김수남 총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검찰 개혁 문제로 다가갔더라면 이렇게까지 왔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단정적으로 누군가가 그때 그 사건의 수사를 덮었다라고 추정하시는 거죠? 덮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청와대의 의지가 너무 강했잖아요. 그 눈치를 보고 거기서 미적거렸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누가 부인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전 지금. 대통령이 그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 국기문란이다. 그럼요. 그리고 조선일보와 그건 이후의 일이네요. 네. 그 십상시 얘기 나왔을 때 이것은 국기문란이다. 그건 이제 세계일보 예. 뉴스 이 있으니까. 약점을 잡혀 있고 분명히 그 당시에 정윤회 문건 수사에서 수사 주체인 검찰 서울중앙지검이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은 비판마다 마땅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범죄를 구성하느냐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청와대와 서울중앙지검 검찰 간의 힘의 관계가 예. 검찰이 뭐 제대로 했으면 오늘날 검찰 개혁 얘기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근데 불가능했던 제대로 거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이드라인대로 왜냐하면 우병우 그 당시 민정비서관입니다. 예. 그 당시에 감찰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감사 보고서대로 수사를 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그 자리를 직을 사직하고 예. 물러나라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특수본 수사 자체가 안 되니까. 자체가 흐트러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직을 걸고 이참에 늦었지만 그래도 예.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를 하는 그런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기라는 얘기. 요즘에 지역 전국구예요? 아니요 뭐 그냥 어깨 힘이 순간적으로 확 들어갔어요. 아니 뭐 아는 분들은 꽤 많이 아니, 순간적으로 확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합니다 지금. 자, 엄영전이 오늘 처음으로 보는 라디오 들었어요. 정봉윤이 그동안 목소리만 들었을 땐 나이 좀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젊은 분이시군요. 젊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40이에요. 그럼 저는 30대. 그러면 아니, 오늘 보니까 한 20대 미성년자 같아요. 아이고 형님.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이게 중요한 질문 나왔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하고 공범이거든요. 네. 근데 서울구치소 여사 수용자가 별로 안 되는데 네. 거기서 이거 만나지 않냐? 그럼 서로 말 맞힐 거 아니야?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그런 걱정을 해요. 아니 법무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똑같은 예. 질문을. 그랬더니 방법이 없다. 서울구치소 아니면 남부구치소인데 예. 남부구치 그런 식으로 따지면 거기 가면 안종범 안종범 수석도 거기 있고 지금 다른 정호성 비서관도 거기 있는데 아니 남녀사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접견할 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만날 일이 없다. 만나지 않게 할 것이고 시간을 빗대갖고 그거는 굳이 그래서 일부러 남부구치소로 보낼 일은 아니다. 그렇게 지금 정리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님, 저게 예를 들어 그 접견실에 오면 제가 그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접견실에 오면 뻥 유리로 뚫려고 다 보이거든요. 거기서 만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변호사 접견할 때. 서울구치소 여사가 좌석이 몇 개가 안 됩니다. 6개인가 뭐 8개 예. 이 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공범들끼리는 접견 시간을 서로 일치하지 않게 만듭니다. 근데 접견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침 9시에 나가고 점심 먹고 또 약간 한 6시까지 4시까지 앉아 있어요. 7시간. 그거를 이제 서로 조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한 사람이 접견을 못 하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분리를 할 겁니다. 그 구치소 측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 저도 뭐 서울구치소 변호사 할 때 예. 여러 번 가봤는데요.
스칠 가능성이 있어요. 있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되어 있기 예, 때문에. 우리 이용구 변호사님도 아시지만 그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치고 지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남부구치소로 가는 것보다는 서울구치소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최순실은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진술도 전 거부하고 대통령과 있고. 예. 비슷합니다. 위치상. 예. 그래서 증거인멸의 소지는 서로 부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거보다는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결정적 증거들은 역시 안종범, 정호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남부구치소로 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 지점에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로 간 것은 저는 옳은 결정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검찰 입장에서는 또 이게 좀 출장 조사할 가능성이 커요. 이게 전두환 전 노태우 전 대통령 경우도 이렇게 저희가 그 복기를 해보면 예. 이게 조사 거부했거든요. 구속된 이후에. 그래서 그 검사하고 수사관들이 가서 조사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지금. 아니 구치소에 있으면은 그 출정이라고 그러는데 자동 나오라고 그러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조사한다고. 본인이 거부하잖아요. 아 본인이 거부할 수 있어요? 법이 바뀐 거 아니면 뭐 이게 왜 그런 거지? 아니 강제로 데려갈 수 있죠. 강제로 예, 데려갈 수 거부하더라도. 있죠. 그러나 예. 그 지금 강제로 막 데려서 할 상황이 아니니까 전직 대통령이라는 걸 감안을 해서 출장 조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서 검찰도 그 부분은 아예 딱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던데요.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하면 체포영장 별도로 발부해야 됩니다. 예. 번거롭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거부할 이번에 수 특검에서 있습니다. 최순실 씨에 그렇죠. 대해서 네. 체포영장 발부하는 예.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돼 있다라는 것은 그 거주를 제한하는 것뿐이지 예. 그다음에 나와라라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이용구 변호사님. 예. 그럼 우리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올린 머리는 어떻게 하죠 이제? 그것 때문이라도 아마 출장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나오면 아무래도 출정을 그러니까 예. 그 검찰청으로 안 오고 예. 그냥 거기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 아무래도 그 출장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노출되는 걸 싫어할 예. 것이다. 본인이 그거는 극도로 꺼려하실 겁니다. 그거 참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예. 그 구치소로 가시기 전에 예. 그 검찰청 2층 화장실에서 혼자 들어가서 그 머리핀 다 빼고요. 예. 클렌징 폼으로 화장 다 지우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니까 반론 제기하기도 하라고 그러기도 좀 그러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그래요? 원일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늦었다라는 게 맞습니다. 초기부터 아니 어느 쪽을 약간 두 분이 약간 견해가 틀려요. 원희룡 기자님하고 박bun계 죄송합니다. 제가 뿜을 뻔했어요. 그거는 박범계 의원님하고 결국은 본인이 결정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예. 그 뭐 옆에 있는 변호사들이 잘못 보좌를 한 측면도 그건 뭐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인데 본인이 한 일은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입장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뭐 탄핵 소추를 받은 사람 또는 피의자가 선택해야 될 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는 것이 가장 큰 무기거든요. 솔직함입니다. 네. 자, 지금 여기는 이제 뭐 저 박범계 의원님하고 이제 이용구 변호사님은 이제 국회 측이시고 예. 지금은 친박계 의원도 계시지 않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없기 때문에 균형 차원에서 예. 제가 편드는 것이 아니라 그쪽의 논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을 때 다 언론 입장에서 보면은 두 분 말씀이 맞아요. 전체적으로 예. 동의합니다. 지금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박근혜는 그만뒀지만 정치인 박근혜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와 친박계 의원들의 행보는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대선 이후에도. 자, 그러나 예. 왜 이렇게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이런 언행으로 시종 일관할 거냐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득실, 법률적 이해득실보다 뛰어넘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 그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뇌물에 대한 개념 정리. 이게 완전히 달라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에 대한 개념 정리는 외계어로 돼 있어요. 그게 맞고 틀리느냐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의 수많은 판검사 출신들 변호사들한테 저희가 중립적으로 여쭤보면 예.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형사 재판 과정에서 뇌물죄 부분에만큼은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 논리 구조가 그거잖아요. 나는 최순실이한테 배신당했고 최순실이가 돈을 해먹었지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나는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 논리 구조는 법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그런데 뇌물은 원래 자기 계좌를 안 꽂혀요. 내 주머니를 안 들어와요. 네. 부인한테도 들어오고 처남한테도 들어오고. 그래서 뇌물죄는 증거보다는 증언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공여자가 들어가 있는데 수뢰자가 안 들어가?
반론하시죠. 그러니까 고춧가루 막 뿌려도 돼 그냥. 이 주머니 저 주머니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예. 내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았다. 내가 먹은 게 없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 그 논리예요 그 일관되게. 논리가 결국 난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 더 과장돼 가지고 나는 공익을 향해서 갔을 뿐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상상의 나래를 피고 완전 꿈속을 헤매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점은 평상시답지 않게 오늘 아주 강경해요. 최소한의 이 점은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적어도 대통령으로서 일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상식 수준으로 갖고 있는 법적인 어떤 상식과 리걸 마인드조차도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안 먹었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 먹었고 그 친한 사람이 나를 이용했다고 그래서 그 친한 사람이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인데 그 점에 대한 일체의 반성. 요만큼도 반성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안 먹었으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친한 사람이 먹은 거 가지고 예. 뭔 잘못이냐라는 아주 망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자 이용구 판사님 판결 내려주시죠. 굉장히 판사 안 해보- 기교 판사 안 해보셨네? 지금 변호사입니다. 저 판사였죠. 19년 판사였습니다. 19년요? 예. 그럼 판결 내려주세요. 이제 그 굉장히 기교적인 접근을 대리인 대통령 변호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가령 미르 K 스포츠 재단 설립 전에 뇌물 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은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민법상에 아주 그런데, 아래 그 예. 원칙을 적용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그다음에 그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재단 자체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돈을 넣어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교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사실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게 뇌물죄가 안 되면 제 생각에는 제가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 돈을 받아요. 근데 국회의원 준비하는 와중에 돈을 받아. 그런 건 뇌물이 아니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 준비위원회 과정에서 그러니까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준비 과정을 만들고 그대로 승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정당 만들기 전에 정당에다 돈 주면 뇌물 아니네. 만들어줘야지만 뇌물이네. 그런 논리 아니에요? 조금 이제 비유는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은근히 띄워주면 계속 날 까더라고. 아니에요, 형. 아 근데 좋아요. 그거 아니, 까는 거 그거 좋아. 아니고 우리가 들고 맞으면서 거. 그거 아니고 이제 최순실과의 40년 관계 예. 재단을 만들었고 그다음 비덱 스포츠로 돈을 쏴줬고 예. 장시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했는데 예. 자 범죄는 여기서 적발이 된 겁니다. 자 조건과 환경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줬고 강요와 지시도 했고 예. 그리고 뭐 이재용 부회장이 원하는 경영권 승계도 다 해줬는데 예. 대가도 있었어. 문제는 그것을 한 주머니라고 보지 않다 하더라도 최순실의 주머니라고 보더라도 그 들어간 최순실 주머니 즉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들어간 744억 원이 어떻게 분배될 것이냐는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수사가 된 거예요. 예. 그건 뻔한 겁니다. 만약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그 돈들이 어떻게 분배되고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알을 까가지고 어떻게 더 많은 사익을 취할 것인가는 충분히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 기자님 네. 계속 말씀 이어가시죠. 판사 출신 두 분이 이렇게 추상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끼어드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합니다. 잘못 끼어들면 감옥 갑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검찰도 이 부분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예. 이제 그 중형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금 한 발 한 발 가고 있기는 한데 검찰이 언제부턴가 공모하여 공범이다라는 표현만 쓰고 있고 한지감론 경제적 공유관계 이 말을 안 쓰고 있어요. 용어 자체를 어허. 언론에도 쓰지 말아달라고 기자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 최순실이 한지갑이었다 경제적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후문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말씀하셨듯이 친인척 관계, 부부 관계, 부자 관계 이런 이른바 정의와 법치는 실현됐다는데 우울하고 착잡하고 이 씁쓸한 이 뒷맛이 뭔가 잠시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온 국민들이 지금 집단적 우울증에 빠진 날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네. 구속을 바랬던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한 날이 아니에요. 아, 물론 전 국민의 70%가 구속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 나왔지만 정말 막상 구속됐을 때 누가 행복해하겠어요? 이 대한민국의 불행인데. 불행이죠. 이걸 보고 뭐 행복해하거나 뭐 잘됐다 뭐 이런 거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지금 얘기죠. 구치소에 수감되셨는데 네. 보통 제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구속됐을 때 보니까 독방
독방은 1.9평짜리고 네. 보통 이제 미군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면 한미 소파 협정에 따라갖고 한 6인실, 8인실 네. 정도 큰 방을 줍니다. 그쪽 평수 우리보다 좀 커요. 네. 이게 여성이잖아요. 예. 여성이니까 미군 여성들 미결수가 수용되는 6인실 방이 있어요. 아, 비어 있는 게 있나요? 그쪽으로 보내줬나요? 예, 아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민을 이제 했었다는 거죠. 예. 그 6인실을 이른바 이제 혼거실이라고 불리는 데를 그렇죠, 이제 혼거실. 독방으로 6인 꾸며서 혼거실. 거기 입감하는 방법을 고민을 했는데 방금 전에 저 보니까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예. 취재된 내용들을 제가 현장 기자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냥 독방, 일반 독방에 1.9평짜리. 예, 거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전해 오네요. 그 살기 힘든데 이용구 변호사님 대학 때 살아보셨죠? 그때 몇 평째 혼거 있었어요? 독거 있었어요? 홍거에 있었습니다. 혼거에? 예. 에이 자법이네 그럼. 왜 혼거 있었어요? 대모양도 들어가면 많았구나 그때는. 그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죠. 아 좋은데 그 구속된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죠. 학생운동하다 예, 그때는. 예. 우리 때는 많지 않았고 다 독방이었었는데. 땅콩 회항했던 조연아 부사장은 혼거실에 있었어요. 혼거실에? 그때 6인실에 있었다. 아 혼자 못 있어요. 특히 재벌들은 혼자 못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님은 다녀오신 적은 없죠? 어딜요? 국립사는. 저는 법무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뭐 썩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예. 들어가라고 판결 내리기만 하셨죠. 그랬죠. 예. 총 판결 내린 게 몇 년쯤 됩니까? 한 10,000년 돼요? 9년 정도 됩니다. 9년. 왜? 아니 판사를 9년 정도 했으니까. 아니 9년 동안 판결한 게 징역형 뭐 건수. 예, 아니 총 합한 형량합계. 형량. 형량합계 형량합계. 9년 중에 형사 합의, 형사 단독을 했고 영장 전담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몇천 네. 명 되나? 몇천 명? 몇천 명도 안 예. 되지 싶은데. 몇천 명 1년씩만 해도 3,000년 그 3,000년 아니에요. 3,000년. 1년도 있지만 이제 집행유예도 있고 벌금도 많고 그러니까. 자, 오늘 좀 심정이 어떠세요? 근데 그 지켜보시면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어도 멘탈에 관해서는 예. 제일 강인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우리나라 극단적인 보수에 예. 여전히 중심으로서 정치적 투쟁과 법정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선언이고요. 왜 그런가 하니 일체 지금 헌법재판소가 내린 탄핵이라는 파면 결정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인정을 안 했죠. 범죄 혐의를 완전히 다 부인하고 일관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와 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탄핵 소추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착잡합니다. 그러나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도 관용을 베풀 여지는 단 일말의 여지도 없었다. 여지가 없었죠. 예.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관용을 베풉니까? 왜냐하면 훼손된 법치주의라든지 훼손된 어떤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그것을 훼손을 한 거란 예. 말이에요. 누구 봐도 그 훼손의 정도가 크죠. 깊이가 깊죠. 예. 그렇다면 빨리 그것을 정상회복하는 것은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한 사실들을 과오를 다 인정하고 국민 앞에 참여하는 것만이 정상으로 돌리는 유일한 길인데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그래서 관용을 베풀 여지도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판사님 판결 같아 겁났어. 이용구 변호사님, 그 소추 대리인으로 그쪽 이제 그 피청구인 즉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하고 헌재에서 다툼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법리 다툼을 애당초 포기하지 않았나요? 초반에 1월 중순까지는 법리 다툼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순간 그나마파. 예. 근데 어느 순간 그 증인들의 그 안종범 씨나 그다음에 정호성 씨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 나와서 그 탄핵 소추 사유가 인정되는 순간 그다음에 포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끝까지 원래 그 법률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손범규, 유영아 이런 분들이 자기 정치했다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도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포기해서 어쨌든 의뢰인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 지연술로 나온다거나 예, 밥 또는 먹고 합시다. 정치적인 예. 상황으로 그 상황을 탄핵을 면해 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기 지지자들한테 호소하면서 그렇죠.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대통령의 뜻이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은데 예. 아무튼 대리인들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대리인들은. 오히려 그게 탄핵을 도와준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아니 박봉계 의원님이 우리 다른 방송에서 나오셔서 만약에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 그러나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하냐 위중하냐 이렇게 따졌으면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신가요? 물론입니다. 예. 이번 영장 재판에 있어서도 예. 만약에 혐의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참여하면서 눈물로 호소했더라면 그럼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예, 그러면 영장 전담으로서는 상당히 흔들릴 소지가 있죠. 처음부터 그러죠. 예.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제 중간에서 지켜보는 언론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최재경 민정수석의 가이드라인을 따랐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 떼어준 후회를 지금 한다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저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변호사들 바뀐다는 얘기가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아하. 법률 대리인단의 자기 정치성 발언 그런 정치적 그런 언행들이 결과를 나쁘게 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도움이 안 됐다. 그런데 그 검찰 출두하기 전에 네. 최재경 전 민정수석을 변호인을 합류시키려고 하는데 거절했잖아요. 한마디로 투 레이시였죠. 최재경 민정수석 입장에서 그 툴레이스는 얘기를 두 마디네. 네, 너무 늦었어요. 예. 최재경 민정수석이 불타는 마차에 올라탄다는 심정으로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예. 처음에 이제 뒷이야기로 다 종합을 해보면 검찰 수사 받자는 거였잖아요. 그다음에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지금 하야를 유도를 해서 이 나라의 불행을 조금이라도 덜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지만 예.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택은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지금 현재 대리인단들의 법리 변호가 아닌 심기 변호를 선택을 했죠. 심기 변호와 정치 변론이었죠. 저는 그렇죠. 김진태 뭐 지금 대통령 예비 후보로 지금 돼 있잖아요. 예. 이런 그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일종의 자기 정치라는 그 규정에 전 반대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 지난 6년간 6년 좀 못 됐는데요. 19대 국회와 20대 국회를 봤을 때 적어도 보수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멘탈리티가 강하고 가장 규정력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흐름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오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 재판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다시 들어갈 때 그 과정도 제가 좀 아는데 본인으로서는 흔쾌히 들어간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본인의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 뒤에 이제 다른 민정수석이 왔는데 오판의 여지는 있으나 적어도 현재 예. 삼성동 자택을 오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그래요? 인정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법정형, 선고형을 맞이해야 됩니다. 사면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인정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무죄가 가고 어떤 뭐 법적으로 유효한 자기가 원하는 예. 그런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단단한 수사를 해놨기 때문에 증거법적으로도 예.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 사면에 기댈 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예. 사면은 뭡니까? 사면은 대통령의 일종의 특권으로서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과거의 사면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흥정의 결과로서 사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는 그 수가 많지 않더라도 자기를 단단하게 지지하는 자기 중심의 정치 세력을 있을 일정 때. 부분 남겨놔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 투쟁 플러스 정치 투쟁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 스케줄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김진태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강단 있고 그렇게 뭐 배짱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네. 유영하 변호사나 손범규 이런 분들이 워낙이 불통이시니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판을 끌어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까 원예리 기자님 그 말씀 중에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심기 대리에만 치중한 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용구 변호사께서 대리했던 예. 잘하셨잖아요. 그 탄핵 심판에서 결정적인 오판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미 나갔잖아요. 예. 인정할 수 없다. 무고하다. 돌이킬 수가 엮인 없다.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의 삼성동 자택을 기준으로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판에서는 차라리 정치 투쟁을 선언해서 가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